기초전자공학 1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2주 동안, 2주라고 해야 되나요? 1주가 비었죠. 1주가 비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안 하다가 마치 방학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난주는 지난번 거를 미리 먼저 조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발전기죠, 발전기를 했었고 또 뭐 그 앞부분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대략 나왔었는데 어 발전기라는 것은 제너레이터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이나모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또 올터네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올터네이터라는 말이 나오면 교류 발전기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그 그림을 보면 교류 발전기의 기본 회로가 지난번에 봤던 회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우리가 그 스테이터 코일이라는 어떤 고정 부분의 코일, 요 스테이터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코일, 그 회로 부분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여자 코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자 코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코일에 대해서 이제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이 있고 필드 코일 또는 여자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교류 발전기 기본 회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 코일이 되겠고, 이때 스테이터 코일이라는 것은 고정자에 감겨 있고 또 코일이 A 코일, B 코일, C 코일 이렇게 코일이 세 개가 되어 있어서 스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상 교류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지금 여기 A 코일이 있고, 뭐 B 코일이 있고, 또 C 코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삼상이라는 것은, 삼상 교류라는 것은 이렇게 파형이 이렇다는 얘기죠. 한 개가 파형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있으면 또 하나가 그 뭐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상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파형이 이렇게 놓이겠죠. 자, 이렇게 한 개는 A 코일에 관계된 걸 것이고 또 한 개는 B 코일, 또 한 개는 C 코일에 관계된 이런 교류 파형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삼상이라는 얘기인데, 코일 한 개에서 각각의 그 파형이 발생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테이터 코일에 관련된 부분이죠. 고정된 부분. 그리고 필드 코일, 여자 코일은 어떤 발전기 자석 부분으로서 엔진에 의해서 회전이라든가 전압 조정기로부터 조정된 전압이 흘러서 발생하는 전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압 제어기로부터 이렇게 조정 제어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오면 이 여자 코일에서 그 전압을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코일이 어, 교류 발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일이 되겠고, 그리고 발전기의 코일에 대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 발전기의 결선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다른 결선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결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 결선해서 이게 스타 결선이었죠. Y 결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Y 결선의 모양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Y 모양이죠. 위에서도 봤듯이 Y 모양이 돼 있고, 이렇게 Y 모양이 놓여져 있고, 델타 결선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서로는 교차해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바꿔서 쓸 때 어떤 규칙, 뭐 계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스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 전압이 상간 전압보다 높다라는, 성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성간 전압, 여기가 한 개의 성간 전압, 또 각각의 이렇게 각 선에 대한 성간 전압이죠. 또 이렇게 성간 전압이 각각 있죠. AB 성간, 또 BC 성간, 요 위에서 치면 AB 성간, BC 성간, 또 그 AC 성간에 관계된 게 여기에 성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성간전압이 상간전압보다 높다. 이것은 상간전압은 여기 있는 E가 되겠죠. 각 상에 대한 전압. 상간전압보다 높은 게 Y결선이라는 얘기죠. 스타결선. 그래서 결선이 간단하고 작업성이 좋으며 최대 출력 전류가 떨어지나 저속 특성이 뛰어나고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Y결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중간이 중심점이 되겠죠. 중성점이 되는데 작업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속에서도 그 특성이 좋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세 가지 그 코일이 이렇게 각각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죠. Y 결선은 중성점을 한 개 한쪽만 연결을 몽땅 했지만 델타 결선은 두 개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각상의 코일을 직렬로 결선한 것으로서 선전압이 상간전압과 같다. 여기서는 같죠. 여기 그 E라는 얘기죠. 모두 다 E. 선전압과 상간전압이 같으니까 다 E로 보고, 선간전류가 상간전류보다 큰 특징으로 대용량 출력 약 1kW에 쓰인다. 그 대용량에 쓰인다는 얘기죠. 선전압 전압은 같은데 선간전류가 상간전류보다 큰 거죠. Y스타 결선 위에처럼 Y스타, 그러니까 Y결선일 경우에는 그 선간전압이 상간전압보다 높은데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류가 상간전류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류발전기 기본 회로에는 지금 Y결선 되어 있죠. 요 위에는 Y결선으로 되어 있고, 이 앞부분에 지금 정류기로 그 다이오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정류기라는 것은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 때 필요한 거다는 얘기죠. 다이오드를 붙여서 만든. 그래서 그 정류기라는 게 나오는데 커뮤테이터 조금 전에 봤듯이 그 다이오드가 있었죠. 그 정류회로, 렉티파이어 해서 정류회로인데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하는 교류를 이 정류기에서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다이오드가 주로 그 정류 회로에 나오게 되고, 한 상에 대한 전압 E와 실제 전선에서 나오는 전선 간의 어떤 전압과의 관계 B는 이렇다는 얘기죠. ES가 어떤 선간 전압이라면 ES는 루트 3E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그 1.732E 정도의 값에 배율이 된다는 얘기죠. 선간전압이 1.732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간전압보다. 그리고 교류의 시력값에 대한 얘기를 그 전 시간부터 얘기했었는데, 개념적인 것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교류의 교류라는 것은 이렇게 사인파라 코사인파를 이룬 파형들이 지금 사인파죠. 이 파형이 이 교류단 얘기죠. 직류일 경우에는 그냥 직선 위에 한 개 쫙 끄이겠죠. 뭐 직류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류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되겠죠. 한 개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류 파형 한 개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시간이 한 개의 사이클이 여기 끝날 때까지이죠. 이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류의 시료값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자, 여기 꼭지점, 요 위에 점, 이게 최대값이 100%라고 봤을 때, 이렇게 100%죠. 100%라고 봤을 때 시료값은 약 71% 정도 선이라는 얘기죠. 최대값이 71% 선. 그리고 또 이 교류의 평균값이라는 것은 그 최대값의 약 64%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뭐 63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64%, 시력값은 71%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약 그렇다는 얘기죠. 더 정확한 값은 그 전번 시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개념 3 평균값이랑
최대값이랑 치료값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기 유도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상호 유도 작용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도 작용 뒤에 작용이란 말이 하나 더 붙여도 되는 내용이죠. 상호 유도 작용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기 유도라는 것은 어떤 코일의 자속 변화에 따른 어떤 전류의 변화, 렌츠의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또 코일 자체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걸 보면 E1은 LT분의 I 볼트라는 얘기죠. L이라는 것이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가 되고 우리는 헨리 저항은 ohm를 읽듯이 자기 인덕턴스 L은 헨리 1헨리 2헨리 또는 수가 좀 너무 크니까 실제로는 미리헨리 정도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 원이 그러면 자기 유도 기전력이라고 보면 L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T분의 시간분의 전류 해서 볼테지입니다. 값은 기전력이 되니까 볼테지겠죠. 자, 이렇게 자기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자기유도 기전력을 알면 상호유도 작용에 대한 상호유도 기전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상호유도 작용은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다른 쪽에서도 두 개가 있다는 얘기 있을 때란 얘기죠. 여러 개가 있을 때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한쪽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옆에 거에서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두 개의 코일을 가까이 놓고 한쪽 코일 1차 코일에 전류를 가해서 자속이 발생하면 다른 쪽의 코일 2차 코일에서도 1차 코일의 자속의 변화를 어떤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런 현상을 상호유도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유도 작용은 E2라고 지금 기호를 표시했고 자기유도 작용 E1이라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 했는데 그래서 E2는 보면 M이라는 게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L이라는 게 자기 인덕턴스인데 M이라고 또 기호를 줘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요. 역시 헨리를 쓰는데 미리 헨리 정도를 많이 쓰겠죠. 킬로 헨리, 미리 헨리, 마이크로 헨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미리 헨리의 단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MT분의 I 역시 T분의 I라는 것은 그 시간분의 전류가 되겠죠. 그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시간분의 전류 볼트가 상호 유도 작용이 될 텐데 이것은 자기 유도 기전력 또는 자기 인덕턴스 값을 알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L이라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값을 주지 않고 자기 인덕턴스 값을 주고서 상호 유도 작용의 기전력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N1분의 N2 첫 번째 코일 1차 코일분의 1차 코일의 감긴수분의 2차 코일의 감긴수를 곱해준 거에다가 다시 T분의 I를 해준다는 얘기. 시간분의 전류라는 것을 바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시간분의 전류는 바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그 자기유도 기전력이 바로 온다면 굳이 시간분의 전류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E1 곱하기 N1분의 N2 해서 볼테지 하면 이것도 상호유도 작용이 어떤 상호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는 상호 인덕턴스를 사용한 거, 두 번째 거는 그 자기 인덕턴스를 사용한 거, 세 번째 거는 자기 유도 기전력을 사용한 방식으로 상호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오늘은 정전작용이랑
그 콘덴서 챕터 11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 정전작용이란 캐패시터가 되겠죠. 콘덴서라는 소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특히 중요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실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소자일 것이고, 또 이것은 충전과 방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부분들은 뭐 정전기라든가 콘덴서, 뭐 충방전, 시상수, 콘덴서 교류 관계, 또 콘덴서 종류라든가 콘덴서를 읽는 방법, 읽어야지만 소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실험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 그래서 콘덴서도 저항처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살펴보고, 또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 그, 그 합산 콘덴서 값을 구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개론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지 않는 뭐 미적이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정전기라는 게 나오는데, 전기가 물질에 정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 정전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움직이는 전기도 있을 텐데 이것은 동전기라고 다르게 부르지요. 그, 이 도체 내에서 순전하의 총합이 0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도체라고 하더라도 옆에 뭔가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어떤 그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체의 어떤 뭐 정전화를 가까이 하면 도체 속에 어떤 음전화를 끌어당기게 되고, 뭐 플러스 전화를 멀리 하면서 도체 표면에는 전하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전자가 주변에 어떤 주변 전하의 전개의 작용을 받아서 새롭게 배치되는 게 정전 유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 그 정전 유도를 이용해서 도체를 대전시킬 수 있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위에서, 여기서는 위에서 어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여기에 플러스가 모이겠죠.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가 모이게 되면 전하는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편에 가서 가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것은 뒤에서 보고, 자, 회로에서 정기적인 전하를 모아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시 전하를 방축해서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소자를 콘덴서라고 합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전하를 저장하는 것을 말하고,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전하를 어떻게 회로로 방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라는 것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축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쌓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그래서 그런 소자라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는 저런 물질에 의해서 분리된 두 개의 평행한 도전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보면 도체가 있고 그 중간에 부도체가 들어있죠. 이런 어떤 형식으로 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절연 물질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전하를 모아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콘덴서에 어떤 직류 전압을 걸면 각 전극에 전하가 축적이 되고, 축적되고 있는 도중에는 콘덴서를 통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콘덴서가 완전히 충전되면 폐회로를 마치 단락된 회로처럼 만드는데, 더 이상 회로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돼버리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직류의 얘기고, 교류의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교대로 바뀌게 되니까 반대로 또 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직류와
어떤 교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 여기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 정전 그 캐패시터의 부분이 될 겁니다. 전압 공급 전압은 이렇게 해서 전압이 공급이 될 것이고 어 그 충전을 그게 하게 되면서 이제 플러스 전 그 양전하가 여기 있고 음전하가 그 전자가 여기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가 절연체로 되어 있는데 뭐 이 콘덴서에서는 공기가 절연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전극판으로는 알루미늄이라든가 주석 등을 사용해서 쓰는데 이 가의 판대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알루미늄을 쓰거나 주석을 쓸 수 있는데 절연물로는 절연지라든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절연물로는 절연지라든가 공기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운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이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왜냐면 전화가 이쪽에 그 전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상판은 전자를 빼앗겨서 양극선을 띠게 되고 어, 그 전원의 음극에서는 유출된 전자는 하판에 그 직접 되어서 하판은 또 음극성을 띠게 됩니다. 이거 살펴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 이제 플러스라서 이게 이렇게 전압은 이렇게 주어질 건데 그 양이온이 이렇게 돼 있고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중에서 그 두 번째를 보면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자유전자, 까만색 점들이 자유전자가 되는데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자,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양전하들이 위판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게 있고 전하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때는 V는 그 EI 그는 VS보다 이렇게 작은 값인데 그렇게 완전하게 이제 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다 지금 그 전자가 여기 가 있고 양전하가 지금 위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어, 그 충전을 다 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V는 VS가 돼서 이걸 떼도 지금 가만히 지금, 지금 있는 거죠. 좀 지나면 이제 또 방전을 하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어, 이런 상태가 지금 그 캐패시터가 될 텐데 이렇게 그 양기판에 그 놓여진 값이 이렇게 그 분리가 되면서 어떤 그 충만전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덴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콘덴서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여기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길이가 사실 똑같게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콘덴서입니다. 자 뭐 그래서 이게 콘덴서가 될 건데 자, 이 콘덴서는 그 방향이 없는 이쪽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 이쪽이 플러스라면 이쪽이 마이너스인 극성이 없는 콘덴서일 경우에 이렇고 자 기호로 극성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데 플러스가 어느 쪽이냐 하면 이쪽이 플러스란 얘기죠. 선줄이 연결되는 부분 이런데 이렇게 그 돼 있는 부분이 플러스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는 그 반대편이 되겠죠. 자, 이쪽 편이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그렇게 기호로서는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콘덴서는 두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또 특별한 콘덴서일 경우에는 또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차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자, 대부분의 콘덴서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 콘덴서일 경우고, 가변 콘덴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가변 콘덴서는 보기가 잘 힘들기 때문에 가변 저항은 많이 볼 수 있어도 가변 콘덴서를 구경할 일은 거의 뭐 실험에서 많이 못 보게 되는 텐데, 거의 대부분 이런 고정 콘덴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